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연 우리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는 가능한지 관련된 이슈들 점검해 볼 텐데요. 짧은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1, 2, 3, 4위의 해양 강국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축구 죽음의 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잠수함 전력밖에 없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1980년 후반에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면서 영흥국 개량형 설계를 해서 수출을 했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에 휩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잠수함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해군의 첫 209급 잠수함을 건조하셨던 손기현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기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단을 지휘하셨던 분이시죠? 김판규 제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판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 대령님. 예. 1988년에 독일까지 가셔서 우리 해군의 첫 209급 잠수함 건조에 참여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가 듣는데요. 당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해군의 잠수함 발전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 것은 최초로는 1980년대에 이 돌고래급이라는 소형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마산에 있는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형 잠수정급으로 정규 잠수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기 잠수함으로는 1980년 후반에 이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술진 약 200여 명이 독일 현지 건조 현장에 가서 건조 기술 전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조 기술뿐만이 아니고 운용 기술, 그다음에 정비 유지 기술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와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209급 2번함부터 9번함까지 8척을 시리즈로 건조를 성공적으로 우리 힘으로만 성공적으로 건조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AIP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공기 불요 추진 장치로 자꾸 한국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214급 잠수함입니다. 214급 잠수함도 역시 독일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9척을 우리나라 2개 조선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 2개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서 현재 해군에 인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기술을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2008년으로 기억됩니다. 장보고 3급, 즉 3,000톤급 잠수함을 우리가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해서 현재는 벌써 3척을 건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번함은 이미 건조를 완료했고 시운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 개발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독일 가서 209급 잠수함 건조에 참여도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젤 잠수함의 어떤 시작들, 지금 말씀하셨었던 돌고래 소형 잠수정부터 시작해서 장보고 3의 이제 한 척까지 지금 하신 부분들을 그 전체 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동님, 지금 이제 손대령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디젤 잠수함 도입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잠깐에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언제 그런 도입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그게 또 진행이 됐었으면 지금쯤은 좀 진행이 됐었을 텐데 그러지 그렇죠.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왜 좌절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3년 6월 2일 날 우리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조영길 장관께서 대통령께 핵 잠수함 3척을 올해죠 2020년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죠. 이게 획득을 추진했죠. 이러던 그 핵 잠수함 획득 사업이 1년 만에 좌초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예산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제한된 예산 가운데 당시 우리 해군에는 수건 사업이 이지스함, 지금 세종대왕이 이지스함 획득이 아주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지스함을 선택해서 지금 이지스함이 작전 중에 있는 것이고 2003년 여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2004년도에 IAEA 사찰단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 농축을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이게 어떻게 노출이 돼가지고 IAEA 사찰을 받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자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얘기는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해군 잠수함의 역사를 지금 그 소형 돌고래 잠수정부터 시작해서 핵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없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은 과연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인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꼼꼼하게 이번에 좀 듣고 싶거든요. 우리 김판규 지도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 핵잠수함 가치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능,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국가 이상 재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성능 면에 있어서는 뭐 전주에도 잠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동성이라든지 장기 수중 작전 능력, 그리고 공격력과 생존성 이런 것들을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뭐 티코 자동차와 우리 신형 에쿠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가치입니다.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국이 정말 세계에 내놓는 해군력 강국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상당히 불안정한 특히 미중 간의 갈등 속에 불안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북한이나 주변국과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전력은 무엇이 있느냐. 실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뭐 견주어서 전력 면에서는 결코 앞서지 않거든요. 이때 결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핵잠수함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죠. 그다음에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원자력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뭐 1조 5천억에서 2천억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 우리 조선소, 우리 원전 기술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거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군사력,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들이 우리 캐리지를 통과하고 독도 쪽을 침범하고 이런 사례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핵잠수함이 있는데 그들이 함부로 우리 해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핵잠수함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기동성이나 공격 또 생존성 부분에 있었던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도 중요하고 또 전략적인 가치 측면도 한반도가 처해 있고 해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국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 부분이 원래 이제 조선 산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손대령님도 마찬가지로 좀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김재동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나라 해군이 잠수함 전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이 방향 제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를 많이 예를 들면 독일도 그렇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예를 들면 이 나라들은 재래식 잠수함은 아예 없습니다. 해군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을 수출용 건조는 하고 있지만은 자국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입니다. 더구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또 한 번 반복드리면은 지금 당장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에나 우리가 첫 번째 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통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통일 후에 재래식 잠수함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결국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정세나 작전적인 측면이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해군 잠수함 전력의 추진 방향은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역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재래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굉장히 큰 미천이 될 것이라는 걸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제동님, 현재 우리 해군의 이 잠수함 전력이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삼면이 지금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1대1로나 아니면 미국 이 바이든 시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해양 전략으로 우리가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입체 전력이 필요합니다. 즉 항공, 수상, 수중의 입체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입체 전력을 다 아주 우리 주변국과 걸맞게 건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 1, 2, 3, 4위의 해양 강국입니다. 해군력 강국이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축구 죽음의 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잠수함 전력밖에 없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잠수함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그 잠수함 전력은 대략 한 18척 체제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9급, 214급을 해서 9척씩 하던 체제에서 이제는 214급에 새로 나오는 우리 3,000톤급 잠수함 209를 대체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18척 가지고는 18척의 수중 전력으로는 우리 주변 4강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시다시피 뭐 이미 잠수함이 한 70여 척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만 해더라도 핵잠수함 9척을 포함해 가지고 한 60여 척. 일본은 물론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지만 AIP 성능을 갖춘 디젤 아주 고성능입니다. 이미 한 20여 척 이상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는 핵잠수함 41척을 포함해 가지고 거의 한 60여 척 정도. 이렇게 엄청난 해군 전력 이외에도 이런 수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주변 사관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전력을 균형되게 갖추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 전력이 저는 핵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동님 말씀 중에 죽음의 조다. 4강에 열강 4강에 지금 우리가 끼어 있는 상황이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해양 안보에 있어서 핵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의 이유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우리의 분단에 위에 있는 북한의 SLBM 위협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김범규 제동님, 이제 워낙 이 공개된 그 정보나 자료가 좀 제한적이어서요.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요? 네. 이 제동님이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해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과 지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의 SLBM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이미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벌써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핵무기 확보 및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2016년도 8월 달에는 그 심포급 잠수함에서 SLBM, 즉 그 북극성 1호를 세계 7번째로 확보했습니다. 그 북극성 1호는 뭐 사거리가 2,500km 이상 된다고 하죠. 예. 근데 이 2,500km의 잠수함의 이동 거리를 또 포함해야 되겠네. 플러스 알파죠. 그 플러스 알파가 지금은 재래식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인데 김정은이가 2019년 7월 달에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건조 중이다라는 의견이 각국의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500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때에 따라서는 2,500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SLBM 위협이 정말 위협적인데 특히 이게 신형 잠수함은 최소한 2 내지 3발의 SLBM을 적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핵과 WMD,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우리 그 전략을 여러 가지 세웠지 않습니까? 과거에 삼축 체제, 과거에 삼축 체제, 지금은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제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전략 표적을 타격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SLBM 잠수함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력화됩니다. 왜냐?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이동을 해버리면 전략 표적을 어떻게 타격합니까? 타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잠수함이 움직이면서 쏩니다. 그동안에는 북쪽만 바라보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보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제주도 남방에 날아가지고 쏜다. 그러면 뒤에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북쪽을 바라보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동서남북을 다 봐야 되는 이런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북한의 SLBM 위협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뭐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의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SLBM의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한번 또 드려봐야 되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핵잠을 지금 추진하고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북한의 SLBM 지금 2,500km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은 지금 북한의 잠수정 포함해서 70여 척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좀 제시가 될까요? 이 수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잠 한 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수중 전력의 그 대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이제 입체 대잠 작전을 구사하는데 수중에서 수중 감식 체계와 잠수함을 이용한 접촉, 추적, 그다음에 수상함을 이용한 접촉, 추적,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이렇게 이제 수상, 수중, 항공기에 의한 입체 대잠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구역 내 잠수함은 잠수함, 수상함, 수상함, 항공기대로 주어진 구역 내에서 들어오는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이용해 가지고 SLBM을 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구역 내에 왜냐하면 한계가 재래식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스노클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일 뭐 1 내지 2회 최대에 따라서는 뭐 한 2, 3일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히 또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 전력이라든지 수상 전력으로 잠수함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북한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아무리 물속에서 출항해가지고 잠항을 하게 되면은 부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수중 킬체인 이 대응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이 위기가 고조되기 이전에 미리 출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뭐 원점을 공격한다고 타격한다고 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런 수중 킬체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적 항만에서부터 감시를 하고 있다가 적 잠수함이 출항을 하면은 그 잠수함을 함미로부터 쭉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적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징후가 표적될 때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징후를 차단하는 이런 작전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는 이 북한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용량 때문에 결국은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P를 최대한 작동한다 하더라도 뭐 1, 2주일밖에 못 쓰는데 그나마도 속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도 이제 잠수함 함장을 할 때 제박 훈련, 육상에서 하는 제박 훈련 중에 많은 부분을 적 잠수함 추적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적 훈련을 해도 결국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고는 연속으로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노클하러 올라오는 시간에 이미 우리 위치가 노출이 되고 적에게 내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되기 때문에 추적 작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스노클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의심이 가는 버스가 한 대 가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추적하기 위해서 나는 고성능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추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용량도 무한정입니다. 속력도 빠르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기동하는 간에 소리 없이 뒤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핵잠수함으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이 북한의 SLBM의 위협적인 상황이 맞섰었을 때 아주 이 사례를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핵 잠수함 개발 능력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손 대령님,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 개발 능력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객관적인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우리 힘으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할까요? 예. 우리나라 잠수함 건조 능력만 지금 본다면은 물론 건조 시작은 늦었습니다. 시작은 늦었고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이전 받아서 했지만은 3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능력만큼은 세계 최상위급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 조선소는 세계 1, 2급 조선소입니다. 거기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잠수함을 현재 설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만큼은 세계 최상위급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하나의 더 좋은 근거는 우리가 대우조선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209급 개량형이죠. 209급 개량형 설계를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남은 경쟁자가 잠수함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뒤에 또 제가 인도네시아 조선소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수출한 잠수함을 최종 조립해서 시운전하는 그런 국영 조선소인데 인도네시아 제일 큰 조선소입니다. 거기 가서 이 기술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독일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서 현재 자체 설계 건조 능력까지 갖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말 잠수함 기술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제 건조할 수 있냐 없냐는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원자력 추진하면은 이 원자력 추진 체계하고 잠수함하고 결합만 시키면 사실 우리 삼천동급 잠수함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결합만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대우 현대를 필두로 해서 조선 사업이 세계 1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알려진 부분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 209급을 변경시켜서 인도네시아 수출하는 과정, 잠수함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제동님, 근데 기술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실제 이 한정된 한반도 해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대당에 뭐 1조 뭐 7천억까지 얘기하고 뭐 5천억까지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전략인가라고 하는 거에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동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 이 핵잠수함이 갖는 어떤 이제 그 뛰어난 성능,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전략적인 가치,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또 이 경제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그 조선소와 많은 그 원전 관련 기술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재투자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디젤 잠수함 건조국에서 핵잠수함 건조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선소의 위상 또한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어떤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제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국가 위상이 주변 사강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갖추기 때문에 그 1조 5천억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력의 장점은 무엇보다 적은 원료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과 석유 9드럼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특히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40%를 원자력으로 만들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우라늄 농축이다. 원자로는 핵연료를 통해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기다. 여기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우라늄 234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 추진이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다. 그런데 천연 우라늄 중 이 우라늄 235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연료를 얻어내려면 천연 우라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이렇게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인 우라늄이 농축 우라늄이다. 이때 우라늄 235를 농축한 정도에 따라 20% 이하는 저농축 우라늄, 20% 이상이면 고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된다. 핵무기를 만들 때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도 가능하다. 물론 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곧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잠수함 안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자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기술을 갖췄다 해도 핵연료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인류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고 갈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하며, 원자력 발전 후 나오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자료 잘 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름 그대로 핵연료로 움직이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도요, 이 핵연료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손 대령님,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좀 상당한 수준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세계 한 5위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 이게 좀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핵심 기술을 우리가 조금 다른 데 좀 선진국에서 좀 도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라면은 결국은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체계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원자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자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만,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소형화 기술은 개발이 완료해서 이미 실제 탑재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가능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기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조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건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우리가 독자 설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설계 과정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이 잠수함 기술을 다 결집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설계에 참여했습니다만은 대우조선의 설계 인원 뭐 50명, 예를 들면은 현대중공업의 설계를 50명, 핵심 인력 뽑고, 그 다음에 ADD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잠수함 관리 인력 뭐 15명, 그다음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리 인력 뭐 10명 해서 한 곳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한 곳에 모아놓고 설계를 4, 5년간에 걸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설계를 개발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그게 원자력 추진 체계만 접목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건조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사능 유출 문제를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원자력 추진 체계를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시 해외 기술 자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추진 체계, 원자력에 의한 추진 체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검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추진 체계도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고 제작하는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제작된 장비를 최종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검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또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적용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장비를 다 추진 장비를 만든 다음에 육상의 시술을 갖춰서 육상에 똑같이 잠수함 같이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해봅니다. 그걸 LBTS라고 그러는데 육상 시험 설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만 조건들을 갖춰놓고 가동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고 안전성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미 3000톤급 자체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원자력 추진 체계만 덧붙이면 된다. 그것조차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요, 이 핵연료 확보 방안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제동님, 왜 그런 의견이 좀 나올까요? 이 핵연료 관련해 가지고는 그 협약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협약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2가지 이 조약이나 협정은 다 그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핵무기 제작 또는 이 관련된 장치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이런 조약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함정 추진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좀 별개의 문제이고, 다음으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그 13조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사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체 생산이죠. 우선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상에 우리가 그 20%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인데, 이 자체 생산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반대에 휩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점이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미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되어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하거나 일부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또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음 3번째는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25개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원자력 관련된 연료를 미국으로부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나라들과 각각의 원자력 협정을 맺어져 있습니다. 그 국가 중에는
군사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캐나다나 독일, 영국 같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런 나라로부터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원자력 농축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 발전용으로 쓰는 원자료는 농축도가 0.7에서 한 3%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용으로 쓰는 것은 3%에서 98%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에 사용하는 것은 농축도가 93%까지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인 것이죠. 고농축이 아니고. 그리고 저농축을 가지고는 핵무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추진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미국 및 관련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핵연료를 확보하는데 농축도 20% 미만의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 말씀 이제 한 질문씩만 좀 드릴 텐데요. 제동님, 이제 기왕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 이슈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가 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과연 이제 핵잠수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주제 어떻게 우리가 좀 모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먼저 어떤 크기의 잠수함을 몇 척 확보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비용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척수와 적정 크기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획득할 것인가. 획득하는 방법에는 뭐 기술 협력 생산도 있을 수 있고 독자 생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외국에 사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 방법을 좀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결국 이런 군사 전략적인 그다음에 우리의 안보 환경, 그다음에 경제 파급 효과, 국가 위생 제고 이런 등등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겠다. 아울러 이것이 정부의 이 핵잠수함을 갖겠다는 강력한 의지. 결국은 강력한 의지라는 것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해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던 인도는 뭐 30여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죠. 그래서 이런 이 국책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다음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 아울러 세계 최강의 원자력 추진 함정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하는 거와 원자력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 개념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잠수함 운용 기술이라든지 또 그 원자로를 관리하는 기술, 또 취급 기술, 이런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핵 연료를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동님 여러 말씀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온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지금 귀에 쏙 꽂히는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좀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이제 개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국책 사업을 주도해 나가되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미국의 협조라고 하는 것이 뭐 강력하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더 주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순신 제도 가면은 명량 대첩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 뒤에 일부당경 족구천부란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일부당경 족구천부는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 혼자서 길목에서 적을 지킨 거죠.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진다면 1000척의 적 함정을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을 앞두고 거북선을 만든 충무공 제독과 같이 이제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이 거북선을 확보한다는 그런 자세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김판규 제독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손대령님께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리는데요.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현재 우리가 도달할 이 잠수함 조합 능력을 반증하는 이런 이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키워온 이 잠수함 관련 기술과 인력을요.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디 좀 묘안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해군의 수상 전력의 최종 목표점은 아마 항공모함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수함 전력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작해도 15년 뒤에나 가질까 말까 한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우리 김재동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 사업 추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라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루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209급 잠수함을 건조 성공했는데 그 당시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 추진할 때에 업체 즉 조선소 중심으로 추진할 게 필요하고요. 조선소 추진으로 하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군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업체 추진으로 하면은 기술력이 그나마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소를 빨리 지정을 해주고 지정된 조선소가 지속적으로 잠수함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려면은 최소한의 가동률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도 209 건조를 하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5년 이상 공비기가 있었는데 공비기가 5년 이상 있다 보니까 핵심 기술원들이 상선 건조를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해서 추가 다시 건조할 때 애를 먹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최소 가동률 유지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장기 계획을 정부에서 빨리 확정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겠구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잠수함만 건조해도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조선소 가동률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해군의 소요만으로는 사실 힘듭니다. 언제 우리가 뭐 엄청나게 수십 척을 가질 것도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도모를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수출 사업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저비용으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저비용 잠수함으로 가야 됩니다. 고급만 요구하고 고급 장비만 장착하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함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은 선진국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진국들입니다. 중진국들에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비싸서는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저비용 구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출형으로 따로 개발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조선소의 최소 가동률을 보장을 해줘야지 잠수함 기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데 결국은 건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장기간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역할은 사실 정부에서 우리가 해군에서 또는 소요를 적절히 반영을 해서
물론 작전 소요가 최우선이겠지만은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소요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고려해야지 미래에도 선진국들도 보면 지금 저 영국 존스도 가봤습니다만은 잠수함 기술을 유지하는 게 엄청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국 소요가 뭐 몇 년에 한 척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걸 두고 수백 명이 바라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률 유지를 적절히 해주는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잠수함 기술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 이제 결국 이제 종합하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군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고요. 그걸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핵심 기술과 인력이 흩어지지 않게끔 최소 가동률과 더불어서 얼른 조금 빠르게 좀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것.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걸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